추수감사절 전날인 26일 오후 백악관 인근 페러컷 광장에서 아프간 출신 라흐마룰라 라카날이 순찰 중이던 주 방위군 2명을 향해 총력을 가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제3세계 국가 출신 이민을 영구 중단하고 19개 국가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반이민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따르면 11월 16일 기준 전국 구치시설에 수감된 이민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2003년 ICE 창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은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체류 위반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알파인 초등학교에서 9살 한인 아동이 놀이 중에 한 행동이 성폭행으로 간주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학교와 교육부가 징계를 확정한 것은 민권 침해와 절차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물가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나나, 토마토, 소고기, 커피 등 수입식품 관세를 철회하며 민심 회복과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 백악관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20대 상병 2명이 매복 공격을 받아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아프간 전쟁 당시 CIA와 협력했던 라무눌라 라큰왈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전 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백악관에서 불과 약 400m 떨어진 페러컷 광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세 여성 사라 백스트롬 상병과 24세 남성 앤드류 울프 상병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워싱턴 DC 치안 강화 임무 중 순찰을 돌다가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 DC 검사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29세 라흐마눌라 라카날로 밝혀졌으며 그는 범행을 위해 미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동부의 워싱턴 DC까지 4,000km 이상의 거리를 차량으로 대륙 횡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로 검사장에 따르면 총격범 라카날은 26일 오후 2시 15분경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약 2블럭 떨어진 거리에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6발을 쏠 수 있는 회전식 연발 권총을 사용해 주방위군 2명을 향해 기습 발포했습니다. 그는 먼저 총을 맞고 쓰러진 병사 1명의 머리를 향해 다시 한번 총탄을 발포했고 다른 병사 1명에게도 여러 발 총을 쐈습니다. 이에 따라 임관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신입 주방위군이었던 20세 병사는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했고 울프 상병 역시 여전히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주방위군이 대응 사격에 나서며 총격범 라커날은 총상을 입고 제압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라커날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로 검사장은 워싱턴 DC까지 자신의 차를 몰고 이동해온 것을 근거해 미국 수도를 표적으로 삼을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가해자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이번 범행을 연방법집행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카날이 아프가니스탄 남부 도시 칸다하르에서 미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 정부기관과 협력했던 준군사조직 제로 유닛 출신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는 점에 주목해 해외 및 미국 내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총격 용의자가 미국으로 망명한 아프가니스탄인으로 밝혀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질서를 해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 또는 추방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국의 자산이 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내보낼 것이라며 오직 반이민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을 겨냥한 이번 총격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반이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심야에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장문의 글을 올려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3세계는 통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를 의미하는데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이란과 소말리아 등 12개국을 꼽았고 부분 제한국으로는 라오스와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총격범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입국 금지 대상국에 속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승인한 난민들을 포함해 무단 불법, 파괴적 인구 집단을 대폭 감축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19개국 시민에 부여한 영주권 발급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직후 19개국을 특정했다고 전했으며 한때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안보상 위험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공식 외국인 숫자는 5,300만 명,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더 많으며 이들 대부분이 실패한 국가 또는 교도소, 정신병원, 갱단, 마약 카르텔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은 복지 수혜자며 그들과 그들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애국적인 미국 시민들의 막대한 지원금이 쓰이고 있으며 이들이 실패한 학교, 높은 범죄율, 도시 쇠퇴, 과밀화된 병원, 주택 부족 등 미국 사회의 여러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을 학살하고 그들의 농장 강탈을 방치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내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2026 G20 정상회의에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고 모든 지급과 지원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구금된 이민자가 6만 5천 명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체류 신분 위반 이민자 수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중범죄자 중심 단속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기준 전국 구치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는 6만 5,135명입니다. 이는 2003년 ICE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범죄 이력 없이 체류 신분만 위반한 비범죄 이민자는 3만 986명, 전체의 48%입니다. 반면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는 17,171명, 범죄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이민자는 16,978명으로 각각 26%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ICE가 비범죄자 구금 현황을 처음으로 공식 밝힌 사례입니다. ICE는 구금자의 범죄 유형이나 중대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체포한 구금자 수만 놓고 보면 변화의 폭은 더 큽니다. 올해 1월 26일 비범죄 구금자는 945명이었지만 11월 16일에는 2만 1,194명으로 2,143%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20배가 넘는 증가세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급격한 상승입니다. 같은 기간 범죄 전력자 구금은 73%, 범죄 혐의자는 22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CBS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중범죄자 중심 단속 방침과는 달리 실제 단속은 단순 체류 위반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9월 말 이후 비범죄자 구금이 처음으로 범죄 전력자를 넘어섰습니다. 비범죄자 구금은 약 33% 늘었지만 범죄 전력자 구금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ICE 구금자에는 LA 등 지역에서 직접 체포된 이민자와 이민세관 국경보호국 CBP 산하 국경순찰대에서 이송된 인원이 포함됩니다. CBS는 특히 CBP 체포자의 경우 미국 거주기간이 짧아 범죄 이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사 맥네플리는 성명을 내고 행정부는 살인범, 강간범, 갱단 조직원, 아동성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 최악의 범죄자를 우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IC 체포자의 70%가 범죄 혐의 또는 전과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세부 기간과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알파인 교육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9살 한인 아동이 놀이 중의 한 행동으로 성폭행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문제 없다고 결론 냈지만 학교의 교육부는 이 행동을 한국식 성적 장난인 똥침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부모는 아동의 민권이 침해되고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뉴저지 알파인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9살 한인 아동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장난스럽게 바꿔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는 미끄럼틀 아래로 뛰어가 금속 그릴 너머로 보인 핑크색 스웨터로 보인 물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를 문제 삼고 여학생의 엉덩이를 찔렀으며 부적절한 내용을 노래 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는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알파인 경찰국에 괴롭힘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뒤 성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며 아이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발현된 행동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와 교육부는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이의 행동을 한국의 성적 장난으로 불리는 이른바 똥침으로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 환경에서 금지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 표기 오류도 드러났습니다. 부모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는 한인 학생이 백인, 상대 학생이 다인종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습니다. 소장은 이 같은 오류는 학생 행동 해석에 암묵적 평향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감시 카메라 영상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부모 측은 이 영상이 무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뉴저지주 괴롭힘, 위협, 불링 법률 위반으로 판정했고 지난해 9월 6일 교육위원회는 이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부모는 이 결정으로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불안과 수면장애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족은 아이를 사립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한인 부모는 9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가 아동의 민권과 적법 절차를 침해했다며 징계 기록 삭제와 손해배상, 공정한 절차 마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수입 식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잇따라 철회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부담이 최근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조정해 민심 달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관세 인하가 정치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는 물가입니다.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와 같은 생활비 부담이 가계의 감당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4일 치러진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크게 이겼습니다. 이번 결과는 유권자들의 고물가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돌아선 민심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워싱턴 DC 미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우리는 물가를 내려가게 하고 있다며 취임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은 2.7% 이하로 떨어졌고 이는 민주당의 집권기에는 본 적이 없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물가가 훨씬 심각했다며 자신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물가가 안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NPR과 PBS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의 공동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인하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부 수입 식품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브라질 주요 농산물에 부과했던 40%의 추가 관세도 거둬들였습니다. 이번에 상호 면세 대상이 된 품목은 바나나, 토마토, 소고기, 커피 등입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를 체감하기 쉬운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물가 완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방위적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를 부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압박 속에 방향을 튼 셈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체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하며 민심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관세 인하가 단기간 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주거비 상승과 의료보험료 인상 등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민심은 물가에서 결정된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일시적 대응일지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은 군이 거부해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FBI가 민주당 의원 6명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에는 해군 출신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엘리사 슬로킨, 제이슨 크로우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반역행위라고 비난하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슬로킨 의원은 이건 내가 아는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군법 전문가들이 현직 의원에 대한 조사가 민주적 규범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미주 한인 등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성비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425원 수준이었던 환율은 최근 1,475원까지 올랐습니다. 약 3.5%가 상승한 것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가가 더 저렴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4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1,450원대 이상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에서 한국 관련 검색량은 전월 대비 최대 50% 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항공권과 숙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평가가 확산되며 K-팝, 드라마, 뷰티 등 한류 콘텐츠와 맞물려 방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방한 외국인은 526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5% 증가했습니다. 한인 여행업계는 달러 강세로 한국 여행 소비 부담이 줄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반면 유학생이나 주재원처럼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차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한인 방송 KBFD가 제작한 한인 이민 120년 다큐멘터리 파도를 넘어 영어 제목 비욘드 더 웨이브스가 뉴욕과 LA, 그리스, 칠레 등 세계 주요 영화제에 잇따라 초청되고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인천 제물포 구락부의 이민사 휴먼 스토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903년 제물포항을 떠난 초기 한인 이민자의 흔적을 복원하고 하와이 후손들의 삶과 기억을 잇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다큐는 뉴욕 국제영화제 10월 다큐멘터리 장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LA 필름 어워드 경쟁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습니다. 또 그리스 아테네 국제월간 예술영화제 우수작과 칠레 독립영화제 공식 초청자극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품의 중심에는 고속문화재단 고서숙 회장이 이어온 하와이 한인 묘비 탁본 활동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사탕수수 농장에서 생을 마감한 초기 이민자들의 묘비를 찾아 사라진 이름을 복원하고 그 탁본을 인천 제물포 구락부로 옮겨 전시했습니다. 제작진은 추가 해외 영화제 상영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까지 확장형 이민사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이 11월 28일 오후 24시간 유튜브 방송 동포온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을 개편한 것으로 재외동포 정책과 한국어 교육, K-팝,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포온은 라이브와 정규, 기획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라이브에는 동포사회 주요 뉴스를 전달하는 재외동포 리포트, 음악 토크 프로그램 K-팝 온에어, 동포들의 요청을 대신하는 대신해드립니다가 포함됐습니다. 정규 콘텐츠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K-클릭과 한국 문화를 얘기하는 K-라운지, 한인사회 일상을 소개하는 한인상회, 동포 인사이드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음악 캠프, 4인용 식탁 등 MBC와 채널A 프로그램이 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열흘간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고 이날 K-팝 온에어를 첫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온이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